자, 일단 자습서 먼저 좀 꺼내봅시다. 자습서. 1-1단원 8페이지. 10페이지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달은 일단 기본적으로 쓰면 아까 나눠줬던 요 프린트, 그 다음에 자습서 요 두 개를 5월 달까지 계속 이제 수업 시간에 풀고 오면 될 거야. 그래서 혹시나 또 다른 게 필요하다면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아니면은 그렇게만 챙겨오면 됩니다. 자, 이번에 아마 참 학교에서 진도 어디서부터 나간다 뭐 이런 얘기 한 거 있나요? 따로 없어? 이번 주에 국어 수업 있었어? 서답형 확인 풀이하고 끝이었어? 다른 반에서 성분 진도 나올 거 들었어. 다른 반에서 문장 성분 진단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그게 핵심이죠. 고등학교 1학년. 그러면 요거 나이덕 시인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 나이덕의 작품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요 모의고사에 여러분들 이번에 3월 달에 나이덕의 시가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읽기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아가지고 요것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2교시 때는 문법을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산속에서입니다. 10페이지 볼게요. 길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화자는 뭘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뭘 하고 있는지 몰라. 정확하게 말하면. 왜? 화자가 뭘 하고 있다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그냥 화자가 진술하는 거야. 진술. 이제 화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통 이제 진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적 진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 뭔데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불빛의 따뜻함을 모를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법이 쓰여있다? 도치법이 쓰여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치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있어야 되는 문장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원래 있어야 되는 문장의 위치. 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이라고 해서 이거 목적어야. 맞죠? 자, 이 목적어가 어디에 있어야 돼? 원래는 모르리라 앞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모르리라. 인데 얘를 뒤로 빼가지고 불빛의 따뜻함을 뒤로 빼놨어. 그러면 둘 중에 모르리라와 불빛의 따뜻함을 이 둘 중에서 더 강조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따뜻함입니다. 불빛의 따뜻함입니다. 그거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 도치라고 하는 게 뭔데? 말 그대로 위치를 바꾸다라는 뜻이거든. 위치를 그러면 왜 바꾸는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서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위치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 위치가 가만히 있는 애가 중요하겠어? 위치가 바뀐 애가 중요하겠어? 바뀐 애가 중요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걸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라는 거야? 불빛이 따뜻하다라는 걸 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표현 방법. 자, 이 불빛의 따뜻함을 이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각계 촉각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불빛은요 되게 따뜻한 색의 불빛이 있는데 걔가 실제로 따뜻해? 실제로 따뜻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불빛은 따뜻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불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시각적인 것을 촉각적인 따뜻함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시각의 촉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표현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라고 하면은
산 속에서 길을 잃어본 사람이 있을 거야. 이 길을 잃어본 사람은 무엇을 알 거라는 거야? 저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이 나에게 따뜻함을 주는 거, 나에게 안정감, 위로, 위안을 주는 것을 아마 알 거야. 근데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2연.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 맞잡을 손. 자, 1년부터 2년까지 쭉 읽었을 때 이 누군가 맞잡을 손과 연결되는 아이는 누굽니까? 불빛의 따뜻함이죠. 길을 잃어본 사람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본 사람은 아주 막막할 거야. 왜냐면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완전 이제 첩첩산중의 그 깜깜한 이 공간 속에 혼자 내버려져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저 멀리서 밝혀져 오는 아주 희미한 작은 불빛이 하나 있다면 저 불빛으로부터 나는 위로 위안을 얻을 거고요. 그것이 마치 나에게 손을 내밀듯이 내가 맞잡을 수 있는 손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발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서의 발견이냐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그러니까 한 명의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감싸주는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거대한 산줄기 작은 지붕들 중에서 산줄기와 작은 지붕이 있을 때 누가 더 위로를 많이 준다는 거야? 작은 지붕이 위로를 더 많이 준다는 겁니다. 맞죠? 왜 그런데? 내가 산속에서 아주 막막하게 길을 잃어버렸으면 거의 마치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마치 그 황만근 아저씨가 그 돌아오는 길에 물두렁에 떨어졌는데 아무도 발견 못 해준 것처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적막하고 외로운 나만 혼자 동떨어져 있는 상황일 때 산줄기는 나에게 아무런 위안을 주지 못해. 거대한 산줄기는. 그런데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지붕들은 어쩌면 내가 저기로 가면은 이제 편안하게 안정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위로, 위안을 얻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하고 마무리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해보자면, 자, 생각해보세요. 화자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화자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정답? 모른다도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화자가 지금 이 산속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아닙니다. 맞죠? 자, 이 산속에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서 저렇게 먼 곳에 불빛이 있다면 엄청나게 위로와 위안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사색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색적. 사색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존재가 있을 때 저 멀리서 오는 밝혀져 오는 불빛이 정말 위로가 될 거야, 따뜻함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생각을 왜 하고 있는데?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이 한 명의 인간이 한 명의 인간, 다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감정적 따뜻함, 위로, 위안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깨달았어. 그 깨달음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 위대한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작품 자체는 여기 끝입니다. 맞죠? 자, 화자가 뭘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화자가 생각했는데 산 속에 놓여있는 어떤 존재가 있으면 정말 외롭고 위태로울 거야. 그래서 저 멀리 밝혀지고는 불빛이 아주 큰 위로가 될 거야. 근데 그거는 혼자 되지 않은 사람은, 혼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산속에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사색적, 성찰적, 고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기에서 성찰적 특징이 어디에서 나타나는데요? 라고 했을 때 화자는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산속에 있는 상황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 이야기의 목적은 뭔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아주 작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위안이 되는지. 그래서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 곳에 있는 불빛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이 위로와 위안들은 날 그냥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날 그냥 쉬게 만들어주는, 나그네를 쉬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진짜로 위로와 위안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성찰적, 고백적인 성격이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삶에서 무언가를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것을 되돌아보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찰적이고 고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도치법 활용된 거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양한 심상 얘기했습니다. 공감각적 심상 얘기했었다, 그치? 그 이외에도 저 먼 곳의 불빛, 그 다음에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지붕들, 그런 것들은 전부 시각적 심상이죠. 맞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지를 드러냈고요.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어둠, 산속에서. 맞죠? 어둠과 밤. 그 다음에 불빛,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 얘네들이 뭡니까? 다 화자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시어들이죠. 맞죠? 자, 그래서 이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것들과 그 다음에 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게 만드는 것들, 어둠, 밤, 이런 것들이 서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조를 통해서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운율형상 한번 모르리라, 알리라. 그 다음 발견, 인지, 감싸, 주는 지. 자, 정확하게 말하면 유사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고요. 다음,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배치하여서 문율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도치법 사용된 거 1년이랑 3년. 무엇을? 목적어를 서술어 뒤에 배치하여서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강조하고자 하는 거 뭐다? 여기 위치가 옮겨진 애, 목적어. 불빛의 따뜻함을. 그 다음 어깨를 감싸주는 지. 그래서 이것도 목적어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를 알리라 이거니까 원래 문장으로 따지면.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다음 뒷부분에 나와 있는 연기도 쓰기,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살펴만 봅시다. 우리가 자료도 많이 없고
다른 학교에서도 보면은 이제 시험권이 보통 안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많긴 하던데 이 C가 작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앞에만 보세요. 작품 제목이 연필로 쓰기입니다. 연필로 쓰기. 자, 한밤에 홀로 연필 깎으면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가 방 한 가득 넘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처럼 나도 이제 연필로만 시를 쓰고자 합니다. 한번 쓰고 나면 그뿐 지워버릴 수 없는 나의 생애,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연필로 쓰기, 지워버릴 수 있는 나의 생애,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나의 생애, 용서받고자 하는 자의 여러 서러운 예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끊어볼게요. 자, 일단 여기 이 시 안에서 화자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바라는 거,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게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입니다. 바로 뭔데? 연필로 쓰는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면 시 안에서는 연필로 쓰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 화자는 그걸 좋아하지?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연필로 쓰기는 용서받고자 하는 자의 서러운 예비이자 동시에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필로 쓰는 건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고칠 수 있어. 맞죠?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했어? 용서받고자 하는 자의 서러운 예비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고칠 때는 뭘 했기 때문에 고치는 거야? 실수를 했기 때문에 고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한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람의 서러운 예비 행동이 바로 뭐라는 거야? 연필로 쓰는 행위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줄 더 위로 올라가면 화자 입장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나의 생애,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연필로 쓰지 않았고 펜으로 썼어. 그러면 이거를 지우개로 지울 수 있어 없어? 없겠지. 맞죠? 자, 그래서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이런 펜으로 무언가를 쓰다가 실수를 하면은 다시 고칠 수 없기 때문이야. 그 말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다시 고쳐야 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을 살다 보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가 두렵기 때문에 용서받고자 하는 자의 서러운 예비 행동으로서 뭘 한다? 연필로 쓰는 행위를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나는 언제나 온전치 못한 반편. 자, 그러면 이 표현도 이해되지? 왜 이해되는데? 연필로 쓴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야? 난 앞으로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될 사람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내재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언제나 온전치 못한 반편, 반초가리다 이 말이죠. 반편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필로 쓰면은 다른 존재가, 누군가가, 타인이 날 받아들여 줄 수 있어, 거두어 줄 수 있어. 왜? 내가 실수나 잘못하면 뭐 하면 돼? 지우고 다시 하면 되지. 맞죠? 자, 그래서 연필로 쓰기, 잘못 간 서로의 길은 서로가 지워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뿐만 아니라 상호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화자가. 맞죠? 자, 그래서 떳떳했던 나의 길, 진실의 길, 그것마저 누가 지워버린다고 해도 나는 섭섭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내가 살다 보면 지워야 할 행동도 있을 텐데, 고쳐야 할 행동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떳떳한 행동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혹시나 지우다가 고치다가 내가 했던 떳떳한 것들마저 지우거나 고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돼도 나는 뭐 안 하다? 섭섭하지 않아다 이 말입니다. 왜냐? 나는 남기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추고자 하는 비겁함이 아니라 바로 뭐다?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 안에서 사랑하는 행위와 가장 비슷한 행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위는 바로 뭔데? 고쳐 쓰는 행위입니다. 또는 연필로 쓰는 행위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한다? 연필로 쓰는 행위를 한다. 왜? 연필로 쓰면 내가 했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고치고 다른 사람이 날 받아들여 주거나 거두어 줄 수 있어. 그
반대의 상황에도 마찬가지야. 누군가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누군가가 그거를 고치거나 지웠을 때 내가 받아들여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뭘 남기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인을 다른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로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존재는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를 가진 사람이자 동시에 화자 본인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음에 보세요. 자, 화자 본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야. 맞죠? 자, 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평소에는 연필로 썼어? 안 썼어? 안 썼단 말이야. 이제 앞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왜 쓰겠는데? 라고 했을 때 나의 생에는 지워버려야 될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지우지 못할까봐 두려워. 그래서 연필로 쓰면은 지울 수 있어. 다시 고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누군가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나도 지워주면서 용서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서로로 확장되는 거죠. 나에서 서로로 확장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떳떳했던 길을 지워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길 중에 내가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길을 지운다 하더라도 나는 섭섭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나는 뭘 남기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뭘 감추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어떤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작품 역시 사색적이고 성찰적입니다. 화자가 뭘 하는 건 없습니다. 맞지? 화자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연필로 쓰는 행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연필로 쓰는 행위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이걸 풀어준 거야. 연필로 나에게 있어서 연필로 쓰는 행위는 이런 행위다. 결국은 타인을 사랑하는 행위가 연필로 쓰는 행위랑 똑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제는 향기로운 영혼을 가지고 싶은 이제 마음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나왔던 이 산속에서의 작품이랑 좀 비슷한 점이 있다면 결국은 우리의 인간 삶에서 어떠한 행위 그러니까 산속에서 길을 잃어본 행위 그 다음에 연필을 깎고 연필로 글을 써보는 행위 이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성찰하고 있느냐 인간의 삶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행위에서 인간의 삶을 성찰한다라는 부분이 앞에 나왔던 작품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만 있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요거 우리 3월에 했던 거 한번 봅시다. 연두에 울다. 마찬가지로 나이덕 작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나이덕 작가의 작품은 보통 학교나 뭐 어디서든 한 번은 좀 길게 크게 좀 다루기는 합니다. 왜냐면 워낙에 작품 수도 많고 이제 자주 나오는 작가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게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나왔던 작품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이 시를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때까지는 한 명도 없었어. 그러니까 부분을 물어보면은 되게 괜찮은 대답이 나왔던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그냥 한 편의 글이야. 한 편의 글인데 이 한 편의 글이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글쎄요 약간 이런 표정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연두에 울다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럼 뭐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 맞죠? 자 그럼 이걸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 완전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뭐부터 생각해봐야 되느냐? 화자, 시적 상황, 정서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화자 안 적어도 돼요. 자 시적 상황 다음 정서 를 바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놓고 있는 동안에도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넣었다. 연두빛표들이 눈동자를 찔렀다. 자, 여기까지 끊으면 일단 지금 상황 어떤 상황? 화자 어디에 있습니까? 기차 안에 있죠. 기차 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김밥 씹어 먹고 있어요. 그게 다죠.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이지. 그냥 기차 타고 가는 기차 안에서 김밥 그냥 주워 먹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이 김밥을 먹고 있는 화자의 눈에 뭐가 보이는 겁니까? 연두빛 벼가 보이는 거죠. 자, 그거를 지금 돌려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표현들을 그 주객 정도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왜 주객 정도냐면 사실은 내가 본 거야. 맞지? 내가 본 건데 뭐라고 표현했어 지금? 저 연두빛 뼈들이 내 눈을 찔렀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죠? 자, 그럼 이 표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저 연두빛 벼가 그만큼 화자의 눈에 강렬하게 보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상황 기차 안에 있습니다. 김밥 먹고 있어요. 뭘 보고 있습니까? 창문 밖에 보이는 연두빛 벼들을 보고 있어요. 들판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진술이죠, 진술. 자, 시적 화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문장의 뉘앙스를 좀 잘 파악해봐야 돼.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지? 그러니까 막 우리가 내신 스타일로 막 하나하나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대화하다가 아니면 글을 읽다가 편지를 읽다가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으면은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늘 생각하면서 앞, 뒤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라고 했을 때 요거를 우리가 조금 일상적인 문장으로 한번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일상적인 문장으로 바꿔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와, 어떻게 저렇게 파랗지? 어떻게 저렇게 푸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는 어떻게 저렇게 푸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저리도 푸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쟤는 왜 저렇게 파랗지? 라고 하는 뉘앙스도 좀 느껴집니다. 혹시 방금 얘기했던 거랑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거랑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느껴지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나는 학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파랗지랑 왜 저렇게 파랗지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거를 좀 더 읽어보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알 수 있어. 일단 지금까지는 파악한 거, 지금까지 읽은 걸로 파악했을 때는 그냥 이 문장이 푸르다라는 거를 얘기하기만 하는 거는 아니다. 여기 안에는 사실은 화자의 정서가 어느 정도 좀 담겨있다 정도로 우리가 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아니다. 푸르다는 말은 적당치 않다.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연두는 내게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 자, 이 연두라고 하는 게 누구? 이 벼들의 속성이죠. 처음에는 푸르다라고 얘기했어. 푸르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화자 입장에서 저거는 푸르다라는 말로는 형용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그 무언가가 뭔데? 몰라 아직. 다 안 읽었으니까. 맞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화자 입장에서 그것은 푸르다라는 말로는 형용이 되지 않는 이 연두색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푸른 것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떠한 특성을 저 벼들, 연두색의 벼들은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연두는 내게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그냥 저 연두빛이 좀 다른 푸른 애들이랑은 좀 다르게 느껴진다. 이 말이겠죠? 자, 거기엔 아직도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또는 수런거림 같은 게 남아있다. 왜 그런데? 대충 이야기해주긴 했네. 이 연두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좀 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출렁거림 혹은 수런거림 같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연두는 좀 다른 거야. 저 수면한 벼고기들.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진술입니다. 첫 번째 진술 뭐였어? 들판은 왜 이리 푸른가? 두 번째 진술 뭔데?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 느껴집니까? 바로 뭔데?
연두빛의 벼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종류가 서로 어떻게 돼? 대비돼. 느껴져요? 자, 그래서 내 안은 어떠한데 어두워. 그런데 벼들은 어때? 푸르래요. 푸른 것도 모자라서 푸른 걸로 표현이 안 돼서 심지어 연두 같대요. 아, 연두래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벼포기와 내 안이 서로 대비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 보자면 들판은 외적이도 푸른가라고 얘기했던 저 말투의 의미는 사실 뭐가 담겨 있는 거야? 나랑은 다르게 어떻게 저렇게 푸를까가 담겨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라고 중얼거리며 잠깐 끊고요. 자, 여기에 이 햇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화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대상일까 부정적인 대상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햇빛은 화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대상일까요? 부정적인 대상일까요? 문화에 뭘 것 같아요? 손 뭘 것 같아요? 중립?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아니면 긍정이다 부정이다? 현규는요? 긍정? 연관이 어때요? 자, 우리가 맥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맥락을. 햇빛이 이 시 안에서 뭘 하는 앤데 날 뭐 한대? 빛 바래게 한대. 빛 바래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이 종이나 책 같은 거 햇빛 오래 보면 어떻게 돼? 눈이 끼리해지잖아, 그치? 그거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눈이 끼리해진다는 게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낡아진다는 거야. 맞죠? 햇빛에 오래 노출돼서 낡아지면 그렇게 색깔이 변하는 거잖아. 맞죠?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햇빛은요, 나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맥락을 앞뒤 살펴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를 빛바래게 만드는, 그러니까 나를 눈이 끼리하게 만드는, 나를 낡게 만드는 저 햇빛도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라고 중얼거리면 이게 무슨 말인데? 어두워지면 얘 어떻게 돼? 햇빛 없어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도 사라질 거야 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말 시에서 왜 했는데? 를 생각해보면 화자의 내면이 어때요 지금? 어두워. 쉽게 말하면 뭐야? 화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또는 내면이 밝아 어두워? 어두워. 그러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 또는 내면이 밝지 않고 어두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지 당연히. 햇빛이 마음에 들겠냐? 안 들겠지. 세상 만물이 다 마음에 안 들겠지. 맞죠? 그래서 그런 화자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 김밥을 4개째 삼키는 순간 갑자기 무엇이 터져 나왔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뭐가 드러나요? 정서가 드러나네, 직접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 왜 울어요? 모릅니다. 맞죠? 몰라. 근데 하나 이제 뭔가 단서가 될 수 있을 만한 건 뭔데? 자기 마음이 어둡대요. 맞죠? 자, 볼게요.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 듯 눈의 즙처럼 괴는 연두. 자, 여기까지 끊고요. 여러분들이 문학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받아들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가 되냐면 글 전체를 딱 읽었을 때 이 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딱 하나의 문장만 찾아봐. 그것만 체크해봐 라고 했을 때 뭐가 체크돼야 되냐면 얘가 체크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런데? 눈에 즙처럼 갠 다음에 눈에 즙처럼 괴는 게 뭔데 원래는? 눈물이야. 울음이 터져 나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뭐라고 얘기했어? 연두라고 얘기했어. 연두는 누구의 속성이야? 저 수년한 벼포기들의 속성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풀어서 얘기하면 사실은 뭐야? 저 멀리 보이는 저 연두빛의 벼들에게서 보이는 저 연두 색깔의 빛깔이 내 안에도 사실은 있었어. 그리고 그게 나한테서 터져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이게 시니? 시 아니잖아.
맞지? 그걸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한 거야. 어떻게 얘기했어? 눈의 즙처럼 괴는 눈물이 아니라 연두로 치환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치환입니다. 시어를 치환시킴으로써 이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의 속성을 내면화하는 겁니다. 모든 치환이 다 이렇게 형성되는 건 아닌데 우리 지난번에 3월 모의고사 치기 전에 쌤이 그 작년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외에 화자가 어른 들판 위에 혼자 있는데 그 헐벗은 몸 가득히 받는 달빛 이러면서 저 달빛 이렇게 손 벌리고 받는 그 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 시의 뒤에 나오는 해설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 시 안에서 자연물의 속성이 뭐였는데 보기에 나와 있었는데 순수였거든. 그 순수함을 담고 있는 자연물의 속성이 뭐였어? 달빛이었어. 그런데 원래 그러면 달빛이 순수해? 그건 아니야. 해석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처럼 저 연두가 내 눈에서 흐른다라고 했을 때 이미 저기 있는 저 벽포기의 연두와 내 마음을 착 달라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눈의 즙처럼 괴는 연두라고 하면서 이 화자의 내면에도 연두가 있었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좀 더 힌트가 나와 있죠. 저 밑에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바꾸면 저기 멀리 보이는 저 연두빛이 사실은 어디 안에도 있었어? 내 안에도 있었어. 그런데 내가 알고 있어서 몰랐어. 몰랐어. 그런데 아 그래! 라고 했으니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저 연두빛의 벼들을 보는 순간 내가 눈물이 왈칵 터지면서 맞아. 나는 굉장히 마음 상태가 안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내 안에 사실은 저 연두빛 같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었어. 그래서 위로가 돼, 위안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가의 화자는 투병으로 생기를 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 화자가 투병으로 생기를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맞지? 그리고 이 시에 쓰는 그 시인도요 실제로 투병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잘 계세요 대학교에서. 자, 그래서 화자는 투병으로 생기를 잃은 하고 나서 뒤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가와 나의 화자는 유사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대요. 무기력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하다가 자, 자신의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하는 구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 안에서. 그렇지.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 자신의 내면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정한 계기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고 특정한 계기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한대요. 특정한 계기가 뭔데? 특정한 계기 뭘까요? 쉽습니다. 화자의 상황 생각했을 때 특정한 경험은 기차 타고 가다가 뭐 본 거? 연두빛 별을 본 겁니다. 그냥 기차를 타고 간 것 또는 김밥을 먹는 거가 아닙니다. 뭔데? 저 멀리 있는 연두빛의 벼들을 본 거야. 왜? 저 멀리 있는 연두빛의 벼들을 보면서 내가 감정의 변화를 느꼈잖아. 어떻게? 왈칵 눈물을 흘리면서 아, 나도 저런 연두빛이 내 마음속에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특정한 계기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이른다.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속성 뭔데? 연두. 맞죠? 왜? 그 벼들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 나이덕 시만 해야 되는데 여기 뒤에 있는 요 남신은 주인공 박시봉만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유명한 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한 번은 시험에 나올 거야. 한 번은. 특히 이제 고2 때 문학하면 이제 거의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제목부터 보면요. 남신의주 이렇게 지어봅니다. 유동, 거기로 갔다, 움직였다 이 뜻이에요. 박시봉이는 사람 이름입니다. 박시봉. 그리고 방은 뭐 쉽게 말하면 뭐 어디에서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남신의 주에 있는 이 박시봉이라고 하는 집에서, 박시봉이라고 한 사람의 집에서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이런 식의 그 구를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편지 보낼 때 많이 씁니다. 내가 어디에서 편지 보냈는지 해놓을 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시의 제목으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시 안에 있는 내용은 편지랑은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냥 제목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화자의 상황. 시가 긴데요, 여러분들. 시가 길면 길수록 사실은 힌트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읽기 사실은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힌트를 좀 잘 찾으면 됩니다. 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 드러났습니다. 뭐 드러났어? 상황. 어떤 상황인데? 가족들과 분리 떨어져 있어. 자, 그리고 살뜰한 부부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어느 바람 스친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리가 쓸쓸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쓸쓸한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화자의 정서가 쓸쓸하다는 거겠지. 맞죠? 자, 그러면 지금 뭐도 드러났어요? 정서도 드러났습니다. 시적 상황 정서 다 드러났어.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에 헌 집 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붙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을 붙이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새들어 산다 이 말입니다. 뒤에 뜻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리하여 나는 이 승내 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서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뭡니까? 지금 가족들과 따로 떨어져서 혼자 새빵 들어가서 새빵살이 하고 있어. 맞죠? 새빵살이 하는데 화자 지금 뭘 많이 하고 있답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무슨 생각들인데? 뒷롱배기에 복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제구에 끝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나 하면서 굴기도 하고 하면서. 자, 여기서 끊으면 전형적으로 지금 화자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야? 생각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맞죠? 이 저기 뭐냐 옹배기에 이제 이 불 담겨오면은 여기 밑에 이제 뭐 이렇게 재 같은 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재 떨어지면 그 재 위에 뭐 하는 거야? 글씨도 한번 써봤다가 그 다음에 손깍지 베개하고 이리 불렀다가 저리 불렀다가 생각 많이 하고 있다, 그쵸? 자, 그런데 어떤 생각인데 밑에 줄 나와 있습니다.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이 시 얘기하고 이제 설명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서 소 되새김질 하는 거 모르는 학생들 되게 많더라고요. 압니까, 여러분들 다? 소 되새김질 하는 거? 소는 위가 4개죠. 그래서 이 한번 먹으면은 이제 풀을 먹고 씹고 오물오물 씹고 삼키죠. 삼켰다가 다시 토해냅니다. 맞죠? 다시 토해내서 한 번 더 소화시키고 입으로, 그리고 한 번 더 삼켜요. 맞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되새김질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마치 소가 먹었던 풀을 토해가지고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슬픔과 어리석음을 머릿속으로 되새김질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뒹굴뒹굴거리면서.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생각들 어떤 생각들? 이런 우울한 생각들. 자,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핀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화자의 상황 정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맞지? 굉장히 과장되게 얘기하죠. 이거 그냥 우리 일상적인 문장으로 바꾸면 그냥 뭐 말하는 거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어리석음 이거에 내 깔려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잖아. 맞죠? 자,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바라보고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구절을 좀 잘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자,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게 뭔 말이냐면 지금 화자는 혼자 따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내가 내 앞길 혼자 살아가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내가 힘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맞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기로 마음먹는 거야?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은 무언가가 있어서 그게 날 끌고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사실은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요걸 이제 우리가 흔히 내신 수업할 때는 이제 운명론적 사고관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맞긴 하죠. 왜? 내가 스스로 내 일을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이끄는 대로 무언가 이끄는 대로 그냥 나는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하는 건데? 화자의 내면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자, 지금 무엇이 느껴집니까? 정서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 슬픔과 어리석음에 자기 깔려 죽을 것 같다며, 맞죠? 자, 깔려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다가 자,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내 어지러운 마음에 점점 정서의 변화가 생겨서 가라앉을 것은 가라앉게 된대요. 자, 그리고는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데쯤 해서는 자, 여기까지 끊고요. 자,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정서가 변했느냐? 요 부분입니다. 고개를 드는 거. 시작점. 우리 윤동주 시로 따지면 뭐야? 그때 그 쉽게 쓰여진 시에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 데부터 해가지고 그 이제 정서가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등불을 이제 들고 밝힌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 쉽게 쓰여진 시랑 이 시랑 같이 연결돼가지고 되게 많이 나옵니다. 유사한 정서 변화. 알겠죠? 자, 다음 다시 넘어와서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주손에 쌀랑쌀랑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하우성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사실은 별 의미 없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라고 끝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정서변화는 여기서 끝났어요, 맞지? 정서변화는 여기서 끝났는데 요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화자가 갈매나무를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갈매나무 아무 이유 없이 생각했을까요? 아니겠지. 그러면 갈매나무라고 콕 정하지도 않았겠죠. 갈매나무라고 정했다라는 건 갈매나무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글 안에서만 찾자면 갈매나무여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갈매나무의 속성, 굳고 정하다. 얘 때문에 갈매나무만 떠올려야 되는 거야. 아무 나무가 아니라. 그러면 화자는 이 속성을 생각하면서 갈매나무를 떠올렸다라고 하는 건 화자의 내면에 이 속성을 가지고 싶다라는 걸 돌려서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도 저 갈매나무처럼 어떻게 되고 싶다. 굳고 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용하다, 고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고 정하면 그러면 뭐가 없겠어? 아까 나왔던 1년에 나왔던 슬픔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머릿속에서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깔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안 생기겠지.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나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의 내면 속에서.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뒤로 넘어가서 보면요. 자, 나의 화자는 객지에서 홀로 힘들어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가와 나의 화자는 유사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가 핵심이죠. 변화가, 정서 변화가. 자, 그래서 무기력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하다가 어떻게 절망적으로 인식했는데 가족들이랑 다 떨어져가지고
내 외로움, 슬픔과 안타까움에 뭐 깔려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자, 깔려 죽을 것 같다고 생식하다가 특정한 계기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특정한 경험이 사실 여기에서는 딱히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그 정서 변화의 시작점이 뭡니까? 요거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정서가 변합니다. 자,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이르러요. 왜? 가라앉을 것들 다 가라앉는 다음에. 자, 그러고 나서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특정 대상의 속성 뭔데요? 그렇지, 갈매나무의 속성. 자, 2번 보기 보겠습니다. 바람은 더욱 세게 분다는 것에서 자신과 대비되는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바로 보이죠? 맞죠? 자, 그러면 들판은 외저리도 푸른 가는 맞나요? 맞지. 저 푸른빛, 연두빛의 벼들을 보면서 그들의 속성을 보면서 나와 대비되는 것을 느끼잖아. 그래서 들판은 외저리도 푸른 가라고 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말 속에는 모두 담겨있다. 나는 안 푸른데 쟤는 왜 저렇게 푸르러? 라고 하는 게 담겨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정서 대비, 그러니까 대상의 속성에 주목해가지고 나와의 정서가 대비되는 것을 나타내지만 요거는 아닙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되고요. 자, 다음 작품 또 넘어갈게요. 요거 답은 좀 불러줄까요? 풀어봤지만 그래도. 자, 정답은 4, 5, 2, 2였습니다. 26번부터 해서 4번, 5번, 2번, 2번. 자, 다음 겨울산에 가면 이것도 어려우시고, 이건 고등학교 1학년 11월에 나왔던 작품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산 속에서의 이제 내용이 좀 담겨 있다 보니까 저 나이덕의 작품이랑 좀 같이 연결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쌤이 이제 이거 좀 가져온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볼게요. 화자의 상황, 정서. 겨울산에 가면 밑동만 남은 채 눈을 맞은 나무들이 있다. 쌓인 눈을 손으로 헤쳐내면 드러난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다. 또 똑같이 주객전도의 표현이 좀 드러나죠. 드러난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답니다. 볼 수 있어? 없어. 자, 그 말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화자 입장에서 이 나이테가 그만큼 어때 보였다? 나한테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들여다볼수록 비범하게 생긴 넓은 이마와, 이거 누구 말하는데? 나이테 모습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짝 내가 그림 잘 못 그리지만 그려보면 이거는 그래도 내가 몇 번 연습했다. 다른 학교에 이거 시험범위라 가지고 밑동만 남았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치? 지금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뭐야? 요겁니다. 산에 왔더니 이게 보인 거야. 마치 얘가 날 쳐다보듯이.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얘를 보면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비범하게 생긴 넓은 이마와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화자는 나이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지, 비범하게 생긴 넓은 이마와 도타운기, 도탔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위로 오르는 외길이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는 이 나이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리고 이 나이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그새 쌓인 눈을 쓸어내리면, 자, 그새 쌓인 눈을 쓸어내리면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 뭐하고 있어? 눈 내리고 있어. 자, 한번 쓱 쓸어보냈는데 눈 내려서 안 보이면 또 한번 쓸어봤대. 그랬더니 거무술에 습기에 지친 손등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보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나이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가 얘를 뭐처럼 보고 있어? 사람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화 맞는 말이죠. 의인화는요, 그
대상을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화자가 대상을 사람처럼 여기는 것도 의인법이야. 그래서 그 대상을 보고 마치 사람처럼 이름을 부르듯이 부르면 그것도 의인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처음에는 여기서는 사람 얼굴처럼 얘기했고요. 이거는 그냥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무스레 습기에 지친 손등이 있고 신열에 들뜬 입술 위로 물처럼 맑아진 눈물이 흐른답니다. 어디에서? 나이테에서. 잘릴 때 쏟은 톱밥가루는 마른 껍질 속에 흩어져서 해산한 여인의 땀으로 맺혀 빛나고. 자, 이 이미지가 사실은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이미지가 사실은 고등학교 여러분 1학년 여러분들 입장에서 잘 좀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밑둥을 톱으로 잘랐어. 그러면 톱밥들이 막 날릴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막 조그마한 이 톱밥들이 막 날려 있는 게 마치 무엇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해산한 여인의 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 해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갓 아이를 낳은,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은 것이 끝난 산모를 뜻해요. 자, 그래서 해산한 여인의 땀,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힘드니까 당연히 땀들이 굉장히 많이 맺혀 있겠지. 땀들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됐다? 저 밑둥들이 짧을 때 토박가루가 그렇게 날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나무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견뎌냈던, 인내했던 산모처럼 전 아이태도 저렇게 토박가루가 날릴 때는 고통을 인내했을 거야. 그 옆으로 아직 나이태도 생기지 않은 꺾으면 문드러질 만큼 어린 것들이 뿌리 박힌 곳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도도 자라고 있네. 맞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해석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어린 것에 얘네도 포함인데 누구도 포함이냐면 화자도 포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자도 당연히 이 나무보다 어릴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것들이 뿌리 박힌 곳에서 자라나고 있고, 그리고 이 지금 밑둥 잘린 나무 옆에 놓여 있는 거야. 서 있는 거야. 도끼로 찍히고 베이고 눈 속에 묻히더라도. 자, 이게 지금 뭔데? 이 나이테 또는 나무 밑동, 이 겪었던 고통이죠. 도끼로 찍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베이기도 하고, 눈 속에 묻히기도 하고. 자, 잘 보세요. 고요히 남아서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시. 이 시에서도 이 시의 주제를 그냥 한 문장으로 딱 드러내는 문장을 찾아라. 이게 보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은 여기 어머니 아니고 뭐가 들어와 있어야 돼? 나이테 들어와 있어야지. 또는 이 밑둥 잘린 나무가 있어야지. 맞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 속에 담겨있는 말은 뭐야? 이 밑둥 잘린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 있으면 누가 생각난다? 어머니가 생각난다 라고 하는 걸 그냥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속성과 이 밑둥 잘린 나무의 속성, 요 중간에 있는 요 교집합, 요거를 이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냥 바로 이 나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눈을 맞으며 산에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바라보는 나이테가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끝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는요, 이 밑둥 잘린 나무를 겨울산 속에서 보는 거야.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 거야?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겪었던 고통과 인내와 그들의 삶을 이걸 통해서 화자가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시의 특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문제만 지금 시간 좀 없기 때문에 보자면 2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28번은 1번. 쉽죠? 28번 좀 쉬웠죠? 자, 이렇게 하고 잠깐 한 2분 정도 쉬었다가 화장실 갈 사람 하고 물 마실 사람 먹고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